참, 우리 나이쯤 되면 옛날 생각이 자주 나지. 글쎄 1980년대 초반 아직 흙길이던 산골마을 비탈길을 교복 입은 소년이 걸어가고 있었어. 18살 준노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지. 새벽에 일어나 동네 정미소에서 쌀자루를 나르고 오후에는 시장 좌판에서 짐을 옮겼어. 학교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지. 집에는 병든 어머니와 5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막내는 겨우 6살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준노가 가장 역할을 해야 했지. 그런데 매일 지나는 길목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 있었어. 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양조장이었지. 단벽 너머로 막 쪄낸 고두밥이 대나무 채반 위에 하얗게 펼쳐져 있었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준노 목구멍이 꿀꺽 넘어갔지. 구수한 쌀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 감히 손을 댈 생각은 못했지. 양조장 주인 박 사장은 동네에서도 깐깐하기로 유명했거든. 인정머리 없다는 말이 항상 따라다녔어. 그래서 준노는 늘 조심스럽게 그 앞을 지나갔지. 사실 박 사장 마음속은 달랐어.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지. 다만 그 마음을 드러내는 법을 몰랐을 뿐이야. 그날도 평소처럼 준노는 쌀자루를 등에 지고 양조장 앞을 지나고 있었어. 셔츠는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지. 구부정한 어깨가 무거운 짐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 박 사장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 며칠째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소년이었지.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저렇게 일을 하고 다니는지 궁금했어. 저 녀석 매일 저 시간에 뭐라는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문 앞을 서성였지. 소년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쓰렸지. 준노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어. 오늘따라 쌀자루가 더 무겁게 느껴졌지. 어제 제대로 먹지 못해서일 거야. 집에 있는 쌀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거든. 엄마는 또 약값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어. 동생들 학용품도 사줘야 하고 막내 우유값도 밀렸지. 아무리 해도 돈은 늘 모자랐어. 양조장을 지나면서 준노는 또다시 고두밥 냄새를 맡았어. 침이 고였지만 꿀꺽 삼켰지. 그저 빨리 지나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어.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귀에 맴돌았지. 날이 추워질수록 병세는 더 심해졌어. 의사 선생님은 영양실조가 병을 악화시킨다고 했지. 하지만 약을 사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영양을 챙긴단 말인가. 집에 도착한 준노는 쌀자루를 부엌 한 구석에 내려놓았어. 동생들이 우르르 달려왔지. 첫째, 동생 정희가 물었어. 오빠, 오늘은 뭐 가져왔어요? 쌀이야. 내일 아침은 먹을 수 있겠다. 막내 민수가 준노 바지를 잡아당겼어. 배고프다는 신호였지. 준노는 씁쓸하게 웃으며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어. 안방에서는 어머니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려왔지. 준노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어. 얼굴이 창백했지. 엄마, 쌀 가져왔어요. 그래, 고생했구나. 어머니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렸어. 준노는 어머니 곁에 앉았지.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있었어. 그날 저녁 준노는 또다시 양조장 앞을 지나야 했어. 시장에서 남은 일거리가 있었거든. 해가 지면서 양조장에도 불이 켜졌지. 박 사장은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준노를 발견했지. 또 그 소년이었어. 이번에는 빈손으로 걷고 있었지. 저녁도 걸은 모양이군. 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낸 뒤 밖으로 나갔어. 얘야, 잠깐만. 준노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 양조장 대문 앞에 박 사장이 서 있었지. 손에는 커다란 그릇을 들고 있었어. 네, 저를 부르셨나요? 그래, 너 말이다. 이리 와봐. 준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혹시 잘못한 게 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지. 박 사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 여기 이거 받아. 박 사장이 그릇을 내밀었어.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뚜껑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어. 준노는 놀란 눈으로 박 사장을 올려다봤어. 그 깐깐하다는 양조장 사장이 왜 갑자기 이런 걸 주는 걸까? 의아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졌지. 저녁 노을이 산골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 준노는 그릇을 품에 안고 서 있었지.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 준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 뚜껑을 열었어. 순간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지.
그릇 안에는 갓 지은 고두밥이 수북이 담겨 있었어. 달콤한 쌀 냄새가 코를 찔렀지. 막걸리 말고 줄 건 없네.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어라. 박 사장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어. 하지만 준노는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지. 목이 메여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 준노는 두 손으로 그릇을 꼭 붙잡았어. 뜨거운 김이 손바닥을 데웠지만 놓을 수가 없었지. 허겁지겁 고두밥을 입에 넣었어. 한 톨 한 톨이 입안에서 녹아내렸어. 달았어. 그리고 따뜻했지. 단순한 밥이 아니었어.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밥이었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아니, 이미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지. 박 사장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 소년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알 수 있었지. 급하게 먹다가 사레가 들린 준노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 천천히 먹어. 체할라. 준노는 고개를 들어 박 사장을 봤어. 입가에는 밥알이 묻어 있었지. 부끄러워하며 손등으로 닦았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어. 더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지.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양조장 안을 둘러봤어. 내가 있는 동안은 배고프면 언제든 이 앞을 지나오너라. 준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 그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박 사장을 바라볼 뿐이었어. 그날의 한 끼는 준노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밥이었어. 배만 채운 게 아니었지. 마음까지 따뜻해졌어.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노 발걸음은 가벼웠어. 빈 그릇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지. 내일은 동생들에게도 이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준노는 양조장 앞을 지날 때마다 박 사장을 찾았어. 처음엔 머뭇거렸지. 하지만 박 사장은 언제나 같은 말을 했어. 왔구나. 여기 있다. 고두밥이 담긴 그릇이 준노 손에 쥐어졌어. 매일은 아니었지만 이틀에 한 번은 꼭 그랬지. 준노는 그 밥으로 하루를 버텼어. 때로는 동생들 목까지 챙겨주기도 했지. 그럴 때면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하나 더 내왔어.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양조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차츰 준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 처음엔 의아했지만 나중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 박 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 준노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지. 동생들도 모두 건강해 보였어. 어머니 기침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양조장 사정은 달랐어. 시내에 큰 양조 공장이 들어서면서 손님이 뚝 끊겼지. 박 사장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 준노도 눈치를 챘어.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독수가 줄어들었거든. 직원들 표정도 어두워졌지.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 어느 날 준노가 양조장 앞을 지나는데 낯선 사람들이 보였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류를 들고 박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 이번 달까지입니다. 저는 못 기다려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박 사장 목소리가 떨렸어. 준노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 늘 당당하던 사장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그날 준노는 고두밥을 받지 못했어. 박 사장이 보이지 않았거든. 직원들도 모두 우울한 표정이었지. 무슨 일인지 물어볼 수도 없었어. 며칠 뒤 양조장 앞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 준노는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지. 압류라는 무서운 글자가 보였거든.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준노가 직원 한 명을 붙잡고 물었어.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지. 모르겠어. 어제부터 안 보이셔. 양조장은 텅 비어가고 있었어. 술독들이 하나둘 실려 나갔지. 고두밥을 찌던 솥단지도 차가워졌어. 더는 구수한 냄새가 나지 않았어. 준노는 매일 양조장 앞을 서성이었어. 혹시 박 사장이 돌아올까 싶어서였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 결국 양조장은 완전히 문을 닫았어. 건물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지. 새 주인은 양조장을 허물고 다른 건물을 짓겠다고 했어. 준노는 빈 양조장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 따뜻했던 고두밥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지. 하지만 이제 그것도 추억이 되고 말았어. 박 사장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 빚에 쫓겨 야반도주했다는 소문만 돌았어. 준노는 또다시 혼자가 됐어. 배고픈 날들이 다시 시작됐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이 있었거든. 사장님 어디 계세요? 빈 양조장을 보며 중얼거렸어. 대답은 없었지. 바람만 쓸쓸하게 불어왔어. 준노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 양조장이 사라진 뒤 준노 삶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 막노동과 굶주림이 일상이 됐지. 따뜻했던 고두밥의 기억만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 어머니 병세는 날로 심해졌어.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지. 동생들 눈에는 늘 허기가 어려 있었어. 막내 민수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지만 준비물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했어. 그럼에도 준노는 포기하지 않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지.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랐고 시장에서 짐을 옮겼어.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굽어갔지만 멈출 수 없었어. 학교 공부를 이어갈 여유는 없었어. 하지만 준노는 다른 것을 배워갔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어.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몸으로 익혔어. 친구들이 학창시절을 즐기는 동안 준노는 땀에 젖어 일했지. 그들이 책가방을 맬 때 그는 삽자루를 잡았어. 가끔 스쳐 지나가는 교복 입은 또래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준노는 한 그릇의 고두밥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어. 박 사장이 보여준 따뜻함, 그 마음을 잊을 수 없었지. 언젠가 나도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짐은 준노 청춘을 지탱하는 힘이 됐어. 배고파도 힘들어도 그 생각만은 놓지 않았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25이 되던 해준노는 작은 좌판을 차렸어. 동네 시장 한 구석에서 과일을 팔기 시작했지. 처음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 하지만 성실함으로 조금씩 단골을 만들어갔어. 아주머니, 오늘은 사과가 정말 달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준노의 친절한 말투와 정직한 장사는 입소문을 탔어. 좌판은 점점 커졌고 나중엔 가게를 낼 수 있게 됐지. 하지만 성공은 쉽지 않았어. 수없이 실패했고 다시 일어섰어. 가게가 망의 빚더미에 앉기도 했지. 그럴 때마다 준노는 그날의 고두밥을 떠올렸어. 30이 넘어서는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게 됐어. 동네 사람들이 찾는 정직한 가게였지. 준노는 항상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외상도 흔쾌히 해줬어.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왔어. 준노의 사업 수완을 눈여겨본 거대 기업 태성그룹의 스카우트 제의였지. 김 사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더 큰 무대가 열릴 겁니다. 준노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지. 작은 마트부터 시작해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어. 40이 되었을 때 준노는 전국적 규모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거물이 되어 있었어. 바이마트라는 이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준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돼 태성그룹 부회장 최윤석이 비밀리에 그를 찾아온 것이었지. 김 사장, 이번에 우리가 인수하려는 지역이 있네. 자네가 맡아주면 좋겠어. 최 부회장이 건넨 서류를 본 준노는 얼굴이 굳어졌어. 그곳은 바로 자신의 고향 마을이었지. 작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재래시장을 밀어내고 대형마트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어. 부회장님, 이건 좀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야. 우리가 안 해도 다른 기업이 할 거네. 최 부회장 말투는 차가웠어. 그에게는 그저 숫자와 이익만이 중요했지. 하지만 준노에게 그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 그날 밤 준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성공을 위해 달려온 길과 잊고 있었던 초심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지. 다음날 임원회의가 열렸어. 최 부회장은 당연히 준노가 찬성할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준노 대답은 달랐어. 죄송합니다만 이 프로젝트는 맡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 최 부회장 얼굴이 붉어졌지. 김 사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곳 상인들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준노의 단호한 거절에 최 부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지. 후회하게 될 거야, 김 사장. 그 말은 예언이 됐어. 준노가 운영하던 마트들에 갑자기 각종 감사가 들이닥쳤지. 언론에는 준노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어.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어. 동료 임원들도 하나둘 준노를 떠났지. 그들에게 준노는 이제 함께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 홀로 남은 준노는 텅 빈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 어둠이 내린 도시 불빛들이 차갑게 빛났지.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어. 하지만 준노는 후회하지 않았어. 그 작은 상인들 얼굴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봤으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
준노는 이제 전국 100곳에 지점을 둔 대형 마트 체인 새벽 유통의 회장이 되어 있었지. 회색빛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 그의 이름은 재계에서 누구나 아는 인물이 됐어. 언론에서는 맨손으로 일어선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 칭송했지. 재산은 천문학적이었고 영향력도 막강했어. 하지만 성공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있었어. 비서가 가져다준 최고급 요리를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났지. 그때의 어르신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살아계시다면 고두밥의 따뜻함과 양조장 앞 추억이 늘 떠올랐어. 박 사장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했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지. 그 은혜를 갖고 싶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어. 최 부회장과의 충돌 이후 준노는 독립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었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결국 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태성그룹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준노는 문득 결심했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고향을 찾기로 한 거지. 비서들이 만류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어. 회장님, 내일은 중요한 이사회가. 오늘은 꼭 가야 할 곳이 있어. 검은색 세단이 산골 마을로 향했어. 도로는 이제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마을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어. 준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어. 기억 속 길을 따라가니 가슴이 뛰었지.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어. 허름한 양조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 하지만 예전의 활기는 사라지고 없었지. 간판은 바른 지 오래였고 건물도 낡아 보였어. 장사는 되지 않는 듯 했어. 준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 마당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어. 술독들도 몇 개 되지 않았지.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준노는 발걸음을 옮겼지. 그리고 그곳에서 한 소녀를 발견했어. 2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막걸리를 빚고 있었지. 머리를 질끈 묶고 팔을 걷어붙인 채 술독을 젓고 있었어.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 준노는 무심히 그녀를 바라봤어.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지. 소녀 옆모습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무뚝뚝하면서도 진중한 표정,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누군가를 닮았어.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인 눈빛에서 준노는 확신했지. 과거의 주인과 겹쳐 보이는 그 눈빛을. 누구세요? 소녀가 준노를 발견하고 물었어.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였지. 준노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옛날에 이곳을 알았던 사람이라서. 소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준노를 훑었어. 비싼 양복의 구두. 누가 봐도 이 동네 사람은 아니었지. 여기가 뭐 볼 게 있다고요. 망해가는 양조장인데 소녀 말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어. 준노는 마음이 아팠지. 그 나이에 이미 세상의 쓴맛을 아는 것 같았거든. 바로 그때 최 부회장 부하들이 양조장으로 들이닥쳤어. 준노가 이곳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따라온 거지. 김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정장 차림 남자들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어. 그들 뒤에는 최 부회장도 있었지. 여전히 오만한 얼굴이었어. 추억에 젖어있나. 초라한 과거를 잊지 못하는 모양이군. 최 부회장 말에 부하들이 킥킥거렸어. 준노 얼굴이 굳어졌지. 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 이런 곳에서 뭘 찾는 거지. 설마 그때 그 늙은이라도 찾나. 모욕적인 말들이 이어졌어. 준노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지. 그런데 최 부회장은 멈추지 않았어.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제 이 땅도 우리가 매입할 거니까 곧 여기도 싹 밀어버릴 거야. 그 말에 소녀 얼굴이 창백해졌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양조장 땅 말이야. 비 때문에 곧 경매에 나올 거거든. 우리가 낙찰받을 거고. 최 부회장은 서리를 흔들며 비웃었어. 소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 준노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 그만하시죠, 부회장님. 뭐 김 회장이 뭔데 내게 명령이야. 순간 양조장 안이 살벌한 분위기로 변했어. 최 부회장 부하들이 준노를 둘러쌌지. 위협적인 자세였어. 예전엔 우리 밑에서 일했으면서 지금은 큰 척 하나. 최 부회장 조롱이 이어졌어. 준노는 이를 악물었지.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어. 무력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 그래, 나는 여기서 고두밥을 얻어먹던 가난한 놈이었어. 그게 뭐 어때서? 준노 목소리가 떨렸어. 소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 최 부회장은 더욱 비웃었어.
역시 천출은 어쩔 수 없군. 아무리 돈을 벌어도 과거는 못 벗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 준노는 주먹을 꽉 쥐었지.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 하지만 그때 소녀 목소리가 들렸어. 나가주세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지. 최 부회장 일행은 코웃음을 쳤지. 얼마 안 있어 너희 집이 아니게 될 거야.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준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어.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다녔어. 다시 일어서겠다. 준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 그리고 소녀를 돌아봤지. 그의 눈빛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결심이 생겼지. 그 소녀 이름은 은지였어. 17살에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어린 남동생과 둘이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지. 준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 4대째 이어온 양조장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 장부에는 적자만 가득했고 빚 독촉이 끊이지 않았지. 벽에 붙은 경매 예고장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 은지는 고집스럽고 완고한 성격이었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방식을 고수했지. 돈보다는 전통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어. 시대가 변했는데도 동네 사람들은 뒷말을 했지. 고집만 세고 영업은 모른다고. 요즘 누가 전통 막걸리를 찾느냐며 혀를 찼어. 하지만 은지는 꿋꿋했어. 준노는 은지가 술독을 젓는 모습을 지켜봤어. 그녀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지. 대충 하는 법이 없었어. 정성을 다해 막걸리를 빚고 있었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물려준 양조장 비법을 은지는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어. 낡은 노트에는 빼곡히 제조법이 적혀 있었지. 그녀는 그것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어. 준노는 은지 땀 젖은 얼굴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어. 오래전 고두밥을 내주던 주인 모습이 겹쳐 보였지. 무뚝뚝하지만 따뜻했던 그 눈빛이 이 집안의 피가 아직 흐르고 있구나. 준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세월은 흘렀지만 은혜의 인연은 이어지고 있었지. 마음속 깊이 묘한 감동을 느꼈어. 갑자기 안쪽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어.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나왔지. 은지 동생 민준이었어. 누나 배고파. 은지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 준노는 그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동생들을 봤지. 늘 배고파하던 막내 민수 얼굴이 떠올랐어. 준노 가슴이 아려웠어.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배고픈 동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도 은지는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어. 하지만 부엌에는 변변한 게 없어 보였지. 준노는 주먹을 꽉 쥐었어. 과거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지. 쌀자루를 지고 걷던 비탈길, 양조장 단벽 너머, 고두밥 냄새, 그리고 박 사장 따뜻한 손길이 생생했어. 준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가족을 위한 희생, 누군가에게 베푸는 정,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지켜가는 신념. 이 모든 가치가 이곳에 여전히 살아있었어. 은지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 준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지. 과거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는 갚을 때가 온 것 같았어. 은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술을 빚었어. 손에서 물집이 잡혀도 멈추지 않았지. 하지만 수익은 없었어. 오히려 재료값도 못 건지는 날이 많았지.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어. 은지는 수화기를 들 때마다 손이 떨렸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어. 준노는 은지가 내민 막걸리 잔을 받아들었어. 한 모금 맛을 보는 순간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 눈이 크게 떠졌어. 그 맛은 깊고 묵직했어. 다른 어떤 술과도 달랐지.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었어. 무언가 영혼이 담긴 듯한 느낌이었지. 이건 틀림없이 그분 정신이 살아있는 술이다. 준노는 확신했어. 박 사장이 지켰던 그 전통과 정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 은지는 그것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었어. 준노는 조용히 결심했어. 이제 자신이 은혜를 갚아야 할 차례였지.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 은지 씨, 제가 이 양조장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은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준노를 바라봤어. 처음 보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이 막걸리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술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은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양조장을 노렸거든. 땅값만 보고 접근한 사람들이었지. 준노는 자신의 명함을 꺼냈어.
새벽 유통회장이라는 직함을 본 은지 눈이 더욱 커졌지. 이런 거물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가 안 됐어. 저는 돈만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이것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준노는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어. 가난했던 시절 양조장 앞을 지나다녔던 일, 그리고 박 사장에게 받았던 고두밥 이야기까지. 은지 표정이 점점 변했어.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얼굴이었지. 특히 박 사장 이야기가 나오자 눈시울이 붉어졌어. 그분이 제 할아버지셨어요. 이번엔 준노가 놀랄 차례였어.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었지.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군가를 기다리셨어요. 배고픈 소년이었다고만. 준노 눈가가 뜨거워졌어. 박 사장도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지.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 은지는 이제 준노를 다른 눈으로 봤어. 그의 눈빛에서 돈이 아닌 진심을 읽었지. 할아버지와의 인연,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을 느꼈어. 하지만 저는 경영을 잘 모릅니다. 그저 술 빚는 것밖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영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지. 준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열었어. 그날 밤 준노는 숙소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 별이 유난히 밝았지. 고두밥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어. 그때 받은 은혜, 이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회장에게 소식이 전해졌어. 준노가 양조장에 투자한다는 사실이었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 감히 내 앞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미 판세는 뒤집히고 있었어. 준노 자금력과 유통망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작은 양조장이 거대 기업의 보호를 받게 된 거지. 최 부회장은 이를 갈았어.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 도끼 어린 눈빛이었어. 준노 자본과 은지 전통이 결합하면서 양조장은 다시 태어났어. 낡은 건물에는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지. 현대적 설비가 들어섰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어. 바로 고두밥에서 시작된 진심 어린 양조 철학이었지. 정성을 다해 술을 빚는 마음, 그것만은 그대로였어. 은지는 할아버지 비법을 지키며 더욱 열심히 일했어. 새 브랜드 고양이 맛이라는 막걸리가 출시됐어. 준노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지. 첫 출고 때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병을 들어 올렸어.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어. 깊은 맛과 정성이 담긴 막걸리라는 평가가 이어졌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인 입맛을 사로잡았어.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 준노가 회장으로 있는 전국 100곳의 새벽 유통 매장에 정식 납품이 결정된 거지.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 이런 술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차별화 상품입니다. 마케팅 담당 이사가 감탄하며 말했지. 품질 테스트에서도 최고점을 받았어. 양조장은 하루아침에 전국에 술을 공급하는 거대한 브랜드로 성장했어. 언론 관심도 뜨거웠어. 백만장 회장과 시골 양조장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됐지. 은지 사연도 함께 알려지면서 감동을 더했어. 동네 사람들 태도도 180도 바뀌었어. 더는 비웃지 못했지.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떠들썩했지. 은지는 어느새 당당한 대표로 성장했어. 처음에 어설픔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지. 사업가로서 면모도 갖춰가고 있었어. 남동생 민준도 든든한 동반자가 됐어. 학교를 마치면 양조장에서 누나를 도왔지. 형편이 나아지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야. 최 부회장 방해 공작도 있었어. 각종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압박을 가했지. 하지만 준노 법무팀이 철저히 대응했어.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준노 변호사가 경고장을 보냈어. 증거도 확실했지. 최 부회장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 법적 대응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었지. 나중에는 태성그룹 내부에서도 최 부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 구시대적 경영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거지. 그는 점차 입지가 좁아졌어. 준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니 속이 시원했지. 양조장 성공은 계속됐어. 해외 수출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지. 은지는 이제 각종 행사에 초청받는 유명 인사가 됐어.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은지가 준노에게 말했어.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 준노도 고개를 끄덕였어. 박 사장 따뜻한 얼굴이 떠올랐지.
어느 날 준노는 양조장 한쪽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어. 고두밥의 은혜를 기억하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지. 은지와 함께 그 앞에 섰어.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기적을 만들었지. 그리고 이 기적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질 것이었어. 준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거였어. 양조장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 준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지. 어르신, 가진 것 하나 없어도 고두밥을 나눠주셨던 그 마음, 이제야 갚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감동은 여전히 생생했지. 따뜻했던 고두밥 온기가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 은지는 눈을 숙이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어. 이제 그녀는 당당한 사업가였지. 할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양조장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후손이었어. 남동생 민준도 어느새 청년이 되어 있었어. 진심을 담아 말했지. 앞으로 아버지처럼 존경하겠습니다. 준노는 민준 머리를 쓰다듬었어. 과거 자신의 막내 동생이 떠올랐지. 이제는 모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 전국 100곳의 새벽 유통 매장에는 특별한 막걸리가 진열되어 있었어. 벽마다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지. 한 그릇의 고두밥에서 시작된 술. 손님들은 그 문구를 보며 호기심을 가졌어. 직원들은 자랑스럽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줬지. 감동한 손님들이 하나둘 막걸리를 집어들었어. 가난했던 소년의 기억은 세대를 넘어 거대한 브랜드로 이어졌어. 작은 은혜가 큰 기적을 만든 거지. 이제 그 기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 양조장은 이제 관광 명소가 됐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지. 고두밥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이들이었어. 은지는 정성껏 그들을 맞이했어. 준노는 양조장뿐만 아니라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고두밥 나눔 재단을 설립한 거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어. 한 끼의 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노는 재단 출범식에서 그렇게 말했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었기에 누구보다 절실했지. 많은 기업들이 후원에 동참했어. 은지도 재단 이사로 참여했어. 양조장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했지. 할아버지 정신을 이어받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어. 어느 날 준노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방문했어. 배고픈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지. 과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 한 소년이 밥을 받아들며 수줍게 인사했어. 준노는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지. 박 사장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맛있게 먹어. 그리고 나중에 너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어.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 준노는 그 모습에서 희망을 봤어. 은혜의 씨앗이 또다시 뿌려지고 있었지. 저녁이 되자 준노는 다시 양조장을 찾았어. 은지와 민준이 반갑게 맞이했지.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나눴어. 진심으로 건넨 작은 따뜻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준노가 조용히 말했어. 은지와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지. 그들은 그 말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양조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어. 은혜의 향기를 세상 가득 전하고 있었지. 고두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새겨지고 있었어.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 준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 삶이 주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기쁨과 보람이 있었어. 은지가 새로 담근 막걸리를 가져왔어. 세 사람은 잔을 들어 건배했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건배였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민준 말에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지. 마치 박 사장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 준노는 두 남매 손을 잡았어.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 같은 정이 흘렀어. 은혜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이었지. 양조장 불빛은 밤늦도록 켜져 있었어. 희망의 불빛이었지.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빛이었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 뒤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서로에게 작은 정을 베풀며 살아가세요. 그게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